김광수의 경제데이트 30회 1부를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길경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성민입니다. 네, 김광수입니다. 네. 지금 눈 와요. 네, 밖에 첫눈 오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그냥 볼까 말까 흩날리는 거지. 근데 무슨 눈 오는 겁니까? 아, 그래도 그래도 눈이 내리더라고요. 지금 영상 3도네요. 눈이 3도. 아니고 내려오다가 진눈깨비? 아이, 이게 눈에 대한 기본 개념이 눈에 대해서 개념이 있나요? 그렇지. 땅에 쌓여야지 눈이라고 얘기하나요? 어쩌다가 하나 살짝 보일까 말까 하는 걸 눈이라고 하면은 근데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저는 물론 또 시골에 살기도 했지만 강도 되게 잘 얼어서 그렇죠. 저는 사실 강을 그 얼음 그 위를 걸어서 등교를 했었거든요. 눈도 많이 왔었죠. 네. 눈도 많이 올수록 지금 그 온난화랄까 이상 기후 때문에 눈도 적게 오고 이렇게 이제 추위도 좀 덜하고 물론 이제 국지적이나 일시적으로 한파나 눈이 좀 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어렸을 때 비하면은 훨씬 적게 온다고 봐야죠.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이제 그 서울이나 이렇게 수도권 지역 같이 인구 밀집 지역인 경우는 그 대기가스가 이렇게 자동차 배기가스가 이렇게 시커멓게 그 상공을 덮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큼 눈이 오지 않는 한은 오다가 다 이렇게 그 지나면서 배기가스 멀리서 보면은 시커멓거든요. 서울 쪽 상공. 네네네. 우리 저기 나갈 때 보면 일산에서 저쪽 서울 쪽을 보면 시커멓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또 다른 데서 또 일산 쪽 보면 시커멓겠죠. 파주에서 보면 일산이 시커멓게 보인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뭐 이렇게 가난했기 때문에 다들 눈이 이렇게 오면은 좀 춥고 배고프고 했지만 그래도 뭔가 모르는 그런 정치라 할까 정서라 할까 눈이 오는 것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있었던 것 같네. 지금은 먹고 살기 다들 전전긍긍하고 바빠서 또 지금 어쨌든 차를 타고 다녀야 되고 또 막 그런 것들 오히려 이제 귀찮게 생각하는 그렇죠. 그런 것 불편으로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세상이. 넘어갑시다. 네, 오늘 또 그 하나 뉴스 보니까 그 K-팝 관련한 뉴스인데 BTS가 그 AMA 그 방탄소년단이요? 초청 공연 형식으로 무대를 섰는데 이게 미국 데뷔 무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게 미국에서 공식으로 데뷔하지도 않은 그룹이 미국의 최대 어떤 이런 팝 음악의 시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 시상식에 초청 가수로 초청이 돼서 공식 데뷔를 하는 형태가 된 거예요. 근데 뭐 공항에서부터 그 팬들이 나와가지고 환영을 해주고 무대에 섰을 때에도 그 분위기가 뭐 어마어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유튜브를 열면 많이 뜨더라고요. 안 보려고 그래도 안 보려고 그래도 이렇게 뜨서 이렇게 뭐 가끔 보는데 소장님이 워낙 많이 보셔서 그 1억이 남아가지고 계속 보여주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도 근데 지우기를 하거든요. 아 지우기. 아 맞아. 이 분야 지우기 그게 있으니까 유튜브에. 아니 저기 뭡니까 시청 기록 지우기 같은 거 있잖아요. 아 그 영상 옆에 보면 추천 영상 뜰 때 이 분야 영상은 추천해주지 말라고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보면 나는 다 그 뭐 이제 구독하기 하고 좋아요를 다 눌러줘요. 네. 누구든지 눌러줘요. 기본적으로 그냥. 왜냐면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면 그거 그냥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거 올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그걸로 이제 구글에서 돈 받아서 먹고 살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재미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뭐 이렇게 내가 뭐 특별히 무슨 이렇게 보탬이 될 만한 그런 걸 해줄 수는 없고 그거라도 해주 그건 돈 들고 힘든 거 아니니까 해주면 그렇죠. K-팝이 됐든 한류가 됐든 조금 이렇게 뭔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잖아요. 내가 뭐 그걸 가지고 돈을 버는 뭐 그런 거라면 모르지만 그러니까 뭐 다 눌러주니까 몇만 개 눌러줬을 거예요. 그러네 영상 볼 때마다 눌러줬으니까 다 눌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뭐 그
이제 BTS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뭐 BTS라든지 뭐 빅뱅도 사실은 떴고 뭐 네. 엑소라든지 걸그룹도 나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운이 상당히 또 따랐다라고 그렇죠, 볼 수도 네, 있고 네. 그 보이그룹들 가운데 그 정말로 그 춤 실력이나 노래로 보면 거의 차이 없어요. 누가 BTS처럼 이렇게 떠도 네.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비슷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제 운도 따랐고 또 그 다양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실력도 이제 출중했고 하니까 네. 저렇게 된 거죠. 근데 어쨌든 뭐 미국의 3대 음악 그 이제 이벤트잖아요. 그렇죠. 뭐 저 뭡니까 이제 빌보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래미라든지 지금 이제 그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아메리칸 AMA라든지 뭐 네. 이런 게 3대 그 이벤트 빅 이벤트인데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른바 이제 그 이런 이제 소녀 팬들이죠 오빠 부대 그렇죠. 네. 그 다 거의 다 10대예요 10대. 네. 10대인데 거기 그 힘의 그 이런 그 미국의 그 3대 그 음악 게 초청을 받는다는 이래서도 그 세상의 변화를 이렇게 따라갈 수가 그쵸. 무시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사실 그 보면은요 나이 한 30대 된 사람은 잘 몰라요. 어떤 걸 BTS를 잘 몰라요. 그렇죠. 거의 몰라요. 네. 저게 뭐지? 그다음에 그 식장에서 이렇게 빌보드 할 때 봐도 쟤들 누구야? 그렇죠. 뭐 근데 이제 소녀 때들이 와가지고 막 하니까 네. 그거 자기들도 박수 쳐주고 막 잘한다고 이렇게 표정이라도 지어주지 않으면 뭐 할까 봐가지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저번에도 말했던 것처럼 그 성인 음악 시장은 못 따라가요. 그렇죠. 예, 왜냐면 그 워낙 다양하고 성인 음악 시장 미국 쪽의 그 음악 시장이 이렇게 폭이 넓고 깊고 그다음에 그 이제 특히 이제 그 여자 가수들의 경우에는 우리 한국의 이제 걸그룹들은 안무도 막 짜고 막 이렇게 연습도 하고 해야 이제 하지만 그쪽의 성인 여자 음악 가수들은 그냥 몸 자체가 그렇죠. 네. 손만 흔들어도 그냥 그냥 아주 그냥 섹시 댄스예요. 그쵸. 댄스예요. 네. 굳이 안무로 막 그걸 표현을 안 해도 그러니까 그 신체적으로도 이렇게 체형적으로도 그렇죠. 못 따라가고 그 유튜브에 보면 그 조그만 아이들이 나와서 춤추는 동영상이 있는데 흑인 아이들은 진짜 10살밖에 안 되는데도 춤이 완전히 이게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도 하여튼 그 10대까지는 10대들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우리 그 케이팝이 그 10대들에게 딱 적합한 그런 댄스 음악인 것 같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도 10대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고 아니면 쉽게 따라한다기보다는 좋아하고 이렇게 춤 안무는 어려워요. 사실 그쵸? 네. 힘들고 저도 그 BTS 춤을 한번 따라서 그냥 해봤어요. 소장님이요? 네, 집에서 혼자. 제가 이제 뭐 춤을 잘 춰서가 아니고 네. 그 빅뱅도 한번 해보고 네. 뭐 엑소춤 같은 것도 해보고 근데 이렇게 흉내를 내는데도 힘들어요. 동작 그렇죠. 따라 하는 것 동작이 힘들죠. 워낙 빠르고 네. 이렇게 그 어렵고 근데 제가 이제 빅뱅 춤을 칭찬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춤이 빠르거나 복잡하거나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은 빅뱅 춤이. 네. 근데 멋있어요. 짜여진 것 같지 않으면서 멋있는. 멋있으면서 이렇게 쉽게 따라할 수 네, 있고 네. 그러니까 춤 동작 자체가 이렇게 BTS나 다른 그 뭐 이렇게 되는 그 보이그룹 춤처럼 격렬하거나 칼군무 이런 게 칼군무 아닌데. 이런 게 아닌데 네. 스웩 있죠, 스웩. 카리스마가 있고 네. 멋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또 이렇게 뭐랄까 이제 근데 그 따라서 하는 걸 보면 걸그룹 춤들을 많이 따라서 해요 외국 여자애들이. 네. 걸그룹 춤들을. 근데 하여튼 뭐 이게 하나 이제 그 큰 이제 뭐랄까 계기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되죠. 세계 최대 미국 이제 음악 시장에서 네. 한국의 보이그룹이 이렇게 그
전혀 미국 내에서 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쵸.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그 뭔가 주목을 받았다라는 건 이제 한국의 이렇게 K-팝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이미지나 어떤 이제 시장성이나 사업의 가능성이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가수들이나 음악 하는 사람들도 아마 이제 K-팝하고 많은 이제 그 연계나 사업 제휴나 이런 걸 추진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영화에서 그랬잖아요. 그렇죠. 영화에서도 감독들이 가기도 하고 꼭 서로 배우도 이제 교류도 하고 투자도 네. 서로 네. 주고받고 한국에서 촬영도 하고 네. 한국 이제 영화 시장을 굉장히 이제 중요시하게 그렇죠. 여기고 뭐 이런 것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음악 시장도 뭐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전략적으로 잘 해야 되죠. 왜냐면 이제 BTS가 혼자 단독으로 너무 튀어버리면 BTS가 너무 튀어버리면 다른 이제 그 보이그룹이나 걸그룹들이 네. 오히려 좀 이렇게 눌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눌려버리고 이제 BTS가 이제 한물 이렇게 좀 이렇게 사그라들면 다시 그 똑같이 그냥 그에 맞물려 가지고 K-팝 전체가 눌려버릴 같이 수도 침체가 있어요. 돼버릴 수도 예. 있으니까. 근데 이제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이 BTS가 이렇게 뜬 걸 계기로 해서 다른 이제 그 어떤 그 보이그룹이나 걸그룹들 K-팝 그 가수들이 나름대로 그 좀 차별화한다 그럴까 다양한 음악들을 이렇게 좀 그 피력을 해서 선보여서 좀 그 붐을 이렇게 BTS뿐만이 아니라 K-팝 전체 붐을 일으킬 수 있는 쪽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형태로 좀 그 전략적으로 잘 생각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그 신곡들을 지금 이 타이밍에 맞춰서 쏟아내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약간 이 BTS의 그 광풍을 좀 비껴가면서 하는 게 좋은지 이것도 사실 전략적으로 중요해요. 기획사들이나 이런 가수들 입장에서 그럴 수도 봤을 있겠네요. 때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하나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주가 관련해서 지난 11월 15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사협회 기록이 이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이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상장사들이 이제 올해 3분기까지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이제 그 27.6% 작년 매출이 120조 원인데 이제 작년보다 27% 이상 이렇게 훨씬 더 120 좀 너무 작은 것 같은데. 1200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코스피 누적 영업이익이 120조고 네. 이 수치가 작년 전년 동기 대비 27% 이상 네. 이렇게 올랐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많이 뛰었다 그 말이죠. 이제 실적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그게 이게 주가로 반영이 된 것 그건 같아요. 이제 전체를 합쳐놓은 거고 얼마 네. 전에 우리 이제 다음 카페 포럼에도 그 글이 올라오고 기사들이 올라왔던데 네, 그 삼성전자하고 네. 현대차하고 SK 하이닉스요. 하이닉스 네. 그 빼면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나왔죠. 나머지는 그런 기사가 그 얼핏 친구 있었던 것 같은데. 걔네들이 60% 이상이고 제 기억으로는 그렇고 그러니까 그 극단적인 양극화 네. 쏠림 현상이 좀 심화되어 극단적인 있는 거죠. 양극화 현상이라고 봐야 되죠. 특히 이제 반도체 네. 업종으로 이렇게 너무 쏠려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죠. 네. 근데 어쨌든 뭐 주가가 한국뿐만이 아니고 뭐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상승세를 그려왔죠. 상승세를 그려왔는데 작년에 이제 특히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네. 더 확 뛰었죠. 트럼프 랠리.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렇게 사상 최고가를 계속 경신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그 이야기를 해볼까? 라는 이제 겁니다. 근데 지금 일부 언론 기사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예전하고는 다르게 한국의 이 주식 시장의 상승에 대해서
어떤 다른 시장 외적인 요인이 아니라 기업들이 실적이 레벨업 되면서 기업의 어떤 기초 체력 상승에 의한 주가 상승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기사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신문사가 경제 전문가입니까? 기자가 경제 전문가나요? 근데 미국 이제 주가 그 이게 지금 이제 네. 예를 들어서 미국, 일본, 유럽 왜 미국 FRB나 네. 유럽 중앙은행이나 일본 은행이 네. 이른바 금융 완화책을 안 했으면 아니면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하지 않았더라면 예를 들어서 미국 FRB는 이제 2015년부터 이제 그 QE를 더 이상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금리를 조금씩 올리고 있고, 네. 근데 이제 유럽 중앙은행은 여전히 지금도 계속 QE를 하고 있죠. 다만 예, 규모를 좀 줄였죠. 네. 600억 달러씩 사들이는 걸 300억 달러로 줄였죠. 그다음에 오히려 이제 기한은 올 연말에 끝나는데 내년 9월 달까지로 연장했죠. 일본은행은 기약 없이 계속 하고 있죠, 지금. 네. 기약 없이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안 했. 만약에 그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2010년에 미국 같으면 QE2를 했고 6천억 달러 정도를 이제 매입을 했고 2013년부터 QE3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이제 매월 한 850억 달러씩 사들인다. 무기한으로. 네. 이렇게 한 게 QE3였잖아요. 2012년 말에 발표를 해서. 그러니까 하다못해 QE2까지만 하고 QE3는 안 했더라면 미국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뭐 지금처럼 이렇게 과도하게 오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주가가 전 세계적으로 거의 동시에 푹 뛰어뛴 그 결정적인 이제 그 지금 배경은 이 중앙은행들의 특히 이제 FRB나 유럽 중앙이나 일본 은행이나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이른바 제로금리 내지는 초저금리하고 이제 이른바 QE 정책이죠. 양적 확대책, 그러니까 토탈로 이제 금융 완화책이죠. 그래서 이제 금융 장세, 정책 장세라고 불러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QE3를 하기 전에 얼마였던가요? 제가 기억을 못해. 한 15,000포인트 정도 됐나요? 그러니까 그 금융위기 전 수준이 한 15,000, 6,000 정도 됐나요? 2007년 이 무렵이? 하여튼 그 정확하게 이렇게 한 18,000 정도 됐나요? 한 18,000 정도 됐나요? 최고가가? 정확하게 숫자를 기억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2013년 QE3는 안 했더라면 하다못해 QE2까지는 했더라 하더라도 네. QE3를 안 했더라면 그리고 근데 제로금리를 조금 더 일찍 시작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주가가 미국이든 유럽이든 일본이든 일본 같은 거는 명백히 아베노믹스죠. 네, 그렇죠. 네, 네. 명백히 아베노믹스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안 했더라면은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의 주가 상승의 결정적인 것은 금융 정책이죠. 금융 완화책이죠.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그 실적이 개선돼서 좋아져 가지고 한 게 아니고 네. 금융 정책 때문에 이른바 그 주가가 이렇게 뻥뻥뻥뻥 뛴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적이 개선돼서 주가가 뻥뻥뻥뻥 뛴 거라면은 사실은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건 정상적인 반응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실적이 개선되지 않은데 주가가 뻥뻥뻥 튀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그래서 그 로버트 실러 교수 있잖아요. 예. 노벨상 받은 사람, 노벨 경제학상 받은 그 교수가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지금 이렇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 실러 퍼라는 게 있어요. 실러 교수가 이제 만든 주가가 거품이냐 아니냐,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느냐를 이렇게 판단하는 이렇게 지표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지표는 옛날부터 그냥 나도 했었는데 만들어서 써먹고 그랬는데. 네. 발표를 하셨어야 되는데. 영어로. 이건 그 웬만한 그 사람들 다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이름 붙여가지고
이제 그 실러 지수라고 해서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또 이제 학교 이제 교수이기도 하고 네. 뭐 그런 저런 걸로 해서 또 하면 타이밍이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네. 노벨상을 줄 사람이 이제 없다 보니까 네. 네. 그 당시 상황이 이제 금융 이제 거품 붕괴가 일어나고 해서 이게 이제 받았다라고 봐야 되죠. 근데 어쨌든 이 실러 그 퍼라는 게 있는데 퍼는 이제 주가 수익률, 주가 수익 배율이죠. 네. 네. 그러니까 수익을 이제 그 뭡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주가를 이제 수익으로 나눈 거죠. 네. 이제 퍼라는 게 프라이스 어닝스 레이시오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예를 들어서 뭐 10,000포인트다, 10,000포인트다라고 하면 이게 그 10,000포인트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수익이 5,000이다, 뭐 예를 들어서 수익이 1,000이다라고 네. 하면은 퍼는 10이죠. 10이네요. 네. 10배죠. 10배니까. 네. 예. 그러니까 10배고 만약에 주가가 25,000인데 수익은 여전히 1,000이다. 그러니까 기업의 펀더멘털은 안 변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퍼는 어떻게 되나요? 올라가. 25배로 뛰죠. 그쵸. 네. 그러니까 퍼가 10배에서 25배로 뿡 뛰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그 기업의 그 수익은 1,000으로 변하지 않았는데 네. 주가만 펑 뛰니까 그래서 이게 거품이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거품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하는데 네. 그럼 퍼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 이렇게 그 적정 수준이라고 보느냐. 그래서 그 적정 수준을 넘어가면 거품이고 네. 또 그 수준에 못 미치면 예, 그 수준에 못 미치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네, 네. 하는 거냐. 네.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냐라는 이제 그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기준은 없어요. 적정 수준에 대한 딱 기준. 정해져 있는 뭐 예, 퍼가 없어요. 얼마면 얼마냐는 좋고 기- 얼마면 나쁘고 이건 기준은 없다. 없어요. 네. 그건 뭘로 찾냐면은 과거의 퍼를 추세를 쭉 보는 거예요. 아, 퍼가 어떻게 변해 왔나를 예, 보면서 추세를 보고서 실제로 거품이 발생해서 꺼졌을 때, 예를 들어 대공황 네. 때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1987년에 블랙 먼데이 때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2000년에 이제 IT 버블 때라든지, 네. 2007, 8년에 이제 그 글로벌 금융 위기 때라든지, 요 때에는 이제 거품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했다가 푹 꺼질 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다음 그 위에는 이제 그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감각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전에 한번 그 연구소에서 투자 관련해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자료집에는 수없이 나갔죠. 그쵸. 퍼와 관련해서도. 시평에서도 이렇게 여러 번 뭐 네. 벌써 설명을 하고 오래전부터 그때는 그 퍼와 관련해서 장기 금리하고 이제 상관관계 예, 뭐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네. 이제 관계. 지금 그 이야기하면 복잡해지니까. 그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닥 얘기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러 교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네. 그 꺼냈으니까. 네. 네네네. 이 실러 퍼에 의하면 네. 지금 그 퍼가 미국의 이제 그 미국의 이제 S&P 500이니까 네. 종합 주가 지수죠. 한국으로 치면 네. 다우 지수는 이제 그중 30개를 뽑으면 이제 이른바 단순 평균 지수고 S&P 500은 이제 500개 종목으로 만든 이제 시가 평균 시가 지수죠. 시가 가중 평균 지수죠. 그러니까 네. 오히려 더 그 미국 시장 전체를 대변하죠. 대변한다고 봐야죠. 그 S&P 500의 펄을 계산해 보니까 지금 한 31이 넘은 상태예요. 현재예요. 네, 현재.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000년에 IT 버블 때를 제외하고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에요. 이게. IT 버블을 제외하고. 예. 예. 두 번째로 높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서도 지금 시끄러워요. 거품이냐 아니냐. 막 이래서요.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그 실러 교수뿐만 아니라 올해 노벨 경제학상 받은 탈러 교수 있잖아요. 네. 네. 이 사람도 이제 그 주식 이제 펀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미국이 교수들은 다 펀드 하는데 저도 사실은 예전부터 그거 하려고 했었어요. 연구소 하고서도 이제 펀드를 네.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이상하게 좀 지금까지 못 했는데 어쨌든 앞으로 어떻게 쓰든지 소장님 이순신 프로젝트 하시느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죠. 하여튼 그 펀드를 이렇게 이제 글로벌 펀드를 운영해서 하려고 할 생각을 여전히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그 탈러 교수도 지금
이건 이렇게 행동주의 경제학으로 봤을 때도 네. 이건 이렇게 비정상이다, 거품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거품인데 거품이라는 걸 그러니까 뭐 미국 이제 대표적인 그 경제지인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데도 계속 거품 이야기를 하고 기사를 내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벌써 몇 년째 아닌가요, 사실? 예, 2013년부터 그러니까요. 나오고 있어요. 네, 네.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는 2015년에 지금 앨런 의장 그쵸, 있잖아요. 그쵸. 네. 앨런 의장도 2015년 그 취임한 지금 얼마 안 돼가지고 미국 주가가 거품이라고 말했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예, 공식적으로. 그다음에 채권은 분명히 거품이라고 말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다들 잘 아시는 이제 버크셔 헤더웨이 워런 버핏. 예, 버핏이 있지 않습니까? 네. 버핏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지금의 금리 수준을 생각을 하면 거품이 아니다라고 말을. 금리 수준을 생각하면. 네, 금리 수준을 생각하면 지금의 금리 거의 제로 금리나 거의 이제 현재는 기준금리가 1%고 장기 금리가 한 2.3% 정도 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그 낮은 금리 수준을 생각하면 거품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버핏의 말을 뒤집어서 이제 다시 역으로 해석을 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금리만 아니었더라면 거품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네. 금리가 낮기 금리가 때문에 낮춰서 지금 이런. 예, 그러니까 중앙은행 때문에 중앙은행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금리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버핏도 거품이라는 걸 사실상 인정한 셈이네요.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그게 주가 수준으로 보면 그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의 기업의 펀더멘털은 그렇게 크게 펀더멘털을 하면 이제 기업의 이제 이익을 말하겠죠. 네. 예를 들어서 미국 기업의 이익 같으면 2012년부터 거의 안 늘어났어요. 정체. 계속 정체되고 있어요. 뭐 안 늘어났어요. 근데도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뛰었죠. 그다음에 일본 기업들도 그 아베노믹스로 인해 가지고 이익이 2013년에 조금 많이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엔화가 이렇게 달러당 그 80엔짜리를 갖다가 120엔까지 튕겨줘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 가운데 수출하는 기업들은 이렇게 그 1달러 수출하면 80엔 받던 것을 120엔을 받으니까 이익이 확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2014년, 15년부터는 이익이 안 늘어나 이제 아베노믹스 효과가 사라지고 나서는 기저 효과가 없어지고 나서 안 늘어나는데 주가가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안 늘어나니까 그때 주가가 또 멈춘 거예요. 멈췄어요. 미국 기업도 지금 그렇고 한국도 사실은 그 매출액이 2015년부터 이렇게 안 늘어나고 있어요. 네. 매출액도 안 늘어나고 이익도 사실은 이렇게 정체되거나 줄어들었다가 지금 그 반도체 반도체 바람으로 지금 반짝하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걸 제외하면은 안 늘어나고 있어요. 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주가가 팍 또 이렇게 뛰었다가 작년 그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더 이제 뛰었어요. 이건 뭐냐면 트럼프 거품이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작년 11월 달에 당선됐잖아요. 예. 우린 그때부터 미국 다우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뛰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미국 주가 지수가 한 20%인가 25% 뛰었어요.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도 그 정도 수준으로 거의 다 비슷하게 뛰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주가에 다 연동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한 그 다우 지수가 18,000포인트인가 19,000포인트에서 지금 25,000, 23,000, 4,000, 25,000 넘었잖아요. 25,000 넘었습니까? 트럼프는 그게 다 자기 때문이라고 엄청.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이런 데는 주가 오른 게 트럼프 당신 때문이 아니야라는 사설을 냈어요. 그런가요? 예, 사설을 냈어요. 착각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네가 한 게 뭐냐 이런 식. 진짜 그랬어요. 지금 다우가 23,300이고. 아 그래요? S&P가 2,500. 2,500인가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그 18,000에서 한 23,500으로 이렇게 올랐고 다우가 S&P도 이제 2만에서 23,000인가 얼마 이렇게 올랐을 거예요. 네. 다들 이렇게 뛰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분명히 그 중앙은행의 금융 완화책 때문에 뛰고 그다음에 작년 연말부터는 트럼프 거품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공약을 세웠던 게 뭐죠? 감세하고 네. 재정 대규모 투자. 인프라 네. 투자죠. 네. 그런데 인프라 투자는 지금 이제 그 이렇게 아직 이렇게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고 감세는 이제 말이 나오고 있죠. 네. 감세는 이제 곧 지금 법안은 심의 중에 있는데 왔다리 갔다리 지금 하고 있는 상태죠. 지금 뭐 공화당 일부 국회의원이 반대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그러면 주식이 좀 약간 소폭 하락하고 뭐 그런 예. 근데 이미 이제 우리 그 경제 시평이나 이런 데서도 이미 설명한 것처럼 감세를 한다라고 해서 미국 경제가 성장률이 높아지고 좋아지고 그런 그 예가 없어요. 레이건 때나 그 아들 부시 때도 감세를 대규모로 했지만 그 개선된 게 없었어요. 근데 감세를 하면 기업들이 미국으로 들어갈 요인이 또 조금이라도 더 생기지 않을까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뭐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그 내가 세금을 깎아주기 때문에 가가 가장 우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성이에요. 내가 밖에서 사업하는 게 더 이렇게 사업에 유리하냐, 안에서 사업하는 게 유리하냐. 그러니까 예전하고 달라가지고 이제는 현지화 전략, 현지화 전략이 굉장히 지금 이제 중요해지고 있죠. 예전에 시평에서도 그 자료들 하면서 이제 시장에 대한 그 분석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네,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다들 이제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그 금융 완화책에 의해서 주가가 튄 거, 네. 그다음에 트럼프의 그 효과에 의해서 주가가 튄 거, 두 번 튄 거예요 지금. 두 번 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분명히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거품이야 이거 그다음에 그 뭐 월스트리트 저널도 그렇고 파이낸셜 타임즈도 그렇고 일본 경제 신문도 그렇고 계속 거품이네 거품 아니네 이제 두 네. 종류 기사들이나 막 이런 것들이 올라와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뭐 금융기관 증권사나 펀드들은 거품 아니야 더 올라갈 거야 막 이렇게 네. 말을 하고 또 이렇게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은 또 뭐 거품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뭐 지금 막 섞여 있는데 그러나 다들 대다수는 거품이라는 걸 지금 뭔가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네. 과거에 그 2008년이나 IT 거품 때나 이런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네. 지금은 주가가 굉장히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대부분의 나라에서 역대 최고 수준이에요.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 있는데 이게 에너지가 없어요. 투기 에너지가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주가가 2008년 그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이나 IT 거품 때 같으면은 어마어마했어요. 그때는 투기 에너지가 막 소 팔고 논 팔고 막 거래가 막 폭증을 하고 막 대표적으로 이제 2015년에 중국의 주가 거품 때 같이 갑자기 이게 뭐 2,000포인트짜리가 5,200까지 그냥 2배, 3배로 펑 뛰었을 때 거래량도 막 폭증을 해버렸어요. 몇 달 사이에 그냥 그 후광통 하면서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투기 거품이면 그런 뭔가 어마어마한 투기 에너지가 이렇게 느껴져야 사람들이 이게 거품이다라고 느끼는데 지금은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거래는 오히려 줄고 있어요. 거래가 없는데 가격이 뛴다라는 게 잘.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그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이게 그 주가가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든 바로 다시 무너질 수 있다라는. 투기 에너지가 굉장히 강렬하면 팍 단기간에 치솟았다가 그것이 푹 꺼질 때는 또 금폭락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이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 주가는 확 올라갔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식으로 꺼질까요? 날개 없이 그냥 훅 떨어질 에너지가 없으니까 떠받쳐주는 힘도 약할 거 아니에요. 꺼질 때게 푹 꺼져 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올라갈 때 이게 이렇게 힘없이 올라갔기 때문에 내려갈 때도 힘없이 내려갈 수도 있고 지금 상황은
과거하고는 조금 이렇게 그 과거의 어떤 그 투기 거품 때하고는 좀 없었던 어떤 그 새로운 유형의 그런 양상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은행들 그래서 굉장히 당황해하고 FRB라든지 유럽 중앙은행, 일본은행 이런 데가 좀 당황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모르는 이거에 대해서 거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를 지금 당황해하고 있어요. 이런 정도로 합시다. 네, 지금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30회에서는 지금 한국 코스닥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그 주식 시장의 거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과거와는 조금 다른 사례로 이게 주요 금융 당국들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이게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잠시 후 30회 2부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30회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는 평범한 직장인, 가정주부,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교수, 대학생 등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그동안은 팟캐스트나 인터넷 언론에 나오는 내용들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하거나 믿고 또는 그렇게 행동을 했었는데, 정책 아카데미 수료 후 생각하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무엇이 문제인가? 이것이 정말 문제인가? 또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제 자신에게 하게 되면서 어떤 문제나 현상에 대해 본질까지 깊게 고민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